1623년 3월 창덕궁을 덮친 핏빛 횃불의 밤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권력 교체의 순간이었습니다. 반정군의 함성이 궁궐을 뒤덮고 광해군이 용상에서 끌려 내려오던 그 순간 승자들의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사책은 그날 밤 궁궐 한 구석에 홀로 남겨진 작은 존재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름 없는 공주, 지금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해군의 단 하나뿐인 딸, 당시 겨우 4살이었던 어린 공주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었던 아이는 눈을 떠보니 천의 고아가 되어 있었죠. 아버지는 역적이 되었고 어머니와 오빠는 죽음의 길로 끌려갔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한 나라의 운명을 하룻밤에 뒤집어 놓았지만 그 아래 짓밟힌 작은 생명의 고통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이 4살 아이의 목숨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죠.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어린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생존이었습니다. 공주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평민에게 시집과 모든 것을 잃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조차 뽀에서 지워졌고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았기에 평생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역사가 외면한 눈물, 승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비극, 그 한가운데 서 있던 4살 공주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덕궁의 봄은 평화로웠습니다. 4살 공주에게 세상은 온통 따뜻한 미소와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했죠. 그녀의 작은 세상 중심에는 아버지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어린 딸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군주였을지 몰라도 딸의 작은 손을 잡을 때면 그의 얼굴에는 모든 시름을 잊은 듯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무를 마친 늦은 저녁이면 그는 종종 딸의 처소를 찾아 손수 깎은 작은 목각 인형을 쥐어주곤 했죠. 투박한 나무 인형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닌 한 아버지의 서툴고 깊은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패비 유씨의 온화한 품과 오빠인 세자의 든든한 보호 아래 공주의 세상은 그 어떤 폭풍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궁궐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실정은 그를 왕위에 올렸던 신하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한 것은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죠. 서인 세력의 분노는 들끓는 용암처럼 부글거렸고 그들은 새로운 왕의 주인을 찾아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가 잠든 밤 궁궐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음모의 칼날이 소리 없이 벼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주의 천진한 웃음소리는 그 서슬퍼런 살기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의 무릎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1623년 3월 12일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유난히 칭얼거리며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이의 불안한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 패비 유씨는 딸을 품에 꼭 껴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어미가 여기 있지 않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횃불을 든 군사들의 함성이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역적 광해는 물러나라. 4살 공주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겁에 질린 궁녀들의 날카로운 비명, 쇠붙이가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은 채 절규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공주마마, 공주마마, 애타게 부르던 목소리들은 순식간에 낯선 군사들의 차갑고 거친 눈초리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신을 떼어냈고 공주는 울부짖으며 발버둥쳤지만 작은 아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용상에서 끌어내려져 포박당했고 어머니와 오빠는 죄인의 몸이 되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공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싸늘하게 식어버린 텅 빈 대전 한 구석에서 잠이 깬 공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온기를 나누어 주던 익숙한 얼굴들은 간데없고 차가운 침묵과 낯선 이들의 경계심 가득한 시선만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아버지를 몰아낸 새로운 왕 인조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달려 있었죠. 새로운 왕 인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정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궁궐에는 승리의 함성 뒤에 서늘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옥좌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선왕의 그림자는 아직 궁궐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의 가장 여리고 작은 조각이 바로 광해군의 딸 4살 공주였습니다. 아비규환의 밤이 지나고 공주는 텅 빈 궁궐의 침묵 속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짖는 울음도 잦아들고 어머니를 찾는 작은 어깨도 지쳐갈 무렵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이었죠. 승자들의 거대한 잔치상 한가운데 놓인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말입니다. 언제 치워질지, 언제 밟혀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운명. 궁궐의 모든 시선이 말없이 이 작은 아이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조정은 연일 공주의 처리를 두고 피 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킨 공신들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죠. 어전회의는 아이의 목숨을 둔 잔혹한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경론이 불을 뿜었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역적의 시옵니다. 지금 당장 폐서인하여 관노로 삼으시거나 사사하시어 역사의 뿌리를 뽑으셔야만 하옵니다. 저 아이가 자라 훗날 자신의 가문을 내세워 옥좌를 넘볼지 어찌 아시겠나이까. 그들의 눈에 4살 공주는 가여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의 목에 칼을 겨눌지 모를 살아있는 위협이자 정적의 상징이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상의 말씀이 심히 과하시옵니다. 고작 4살,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모를 어린아이에게 어찌 역적의 굴레를 씌우려 하시나이까. 이는 새 왕조의 덕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시옵니까? 온건파 신하들에게 그녀는 지켜줘야 할 왕실의 혈육이자 새 왕조의 자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어린 공주의 목숨은 그렇게 신하들의 정치적 계산 위에서 위태롭게 저울질되고 있었죠. 아이의 존재는 이제 한 생명이 아닌 새 정권의 정통성을 시험하고 왕의 권위를 가늠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반정 공신들의 힘으로 왕이 된 허약한 군주였습니다. 피를 묻히고 용상에 오른 그에게 공신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졌죠.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역적이라 한들 자신을 숯불아 부르며 따랐을지도 모를 천진한 4살 조카의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명분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의 처절한 줄다리기였습니다. 며칠간의 기나긴 논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21일의 기록은 그의 결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일 수는 없다. 허나 공주로 살게 할 수도 없다. 나이가 차면 평민에게 시집 보내 그 존재를 잊게 하라. 이것은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에 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처벌이었습니다. 살려주되 공주로서의 삶은 완벽하게 지워버리라는 것이었죠. 왕실의 족보인 선언록에서 그 이름을 파내고 공주의 자격을 거두고 신분을 강등시켜 평민의 아내로 만들므로써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려는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그녀의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을 대가로 한 것이었죠. 인조의 명이 떨어지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감으로는 집안도 세력도 없어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을 미미한 평민 박원이란 자가 서둘러 간택되었습니다. 왕실의 법도도 화려한 혼례도 없었죠. 12가지 보석으로 수놓은 대례복 대신 거친 삼배로 지은 초라한 옷이 아이의 몸에 입혀졌습니다. 떠들썩한 축하의 함성 대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살피던 몇몇 늙은 궁녀들의 애끓는 눈물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린 공주는 자신이 왜 이 낡고 초라한 가마에 타야 하는지, 왜 모두가 자신을 보며 눈물을 짓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다시는
아바마가 깎아주신 목각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없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직감했을 뿐입니다. 작은 가마가 육중한 궁궐문을 넘어 흙먼지 날리는 세상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평민의 아내 박증원의 처 이씨가 된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 세상은 연약한 소녀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춥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궁궐의 담장 안에서는 몇 번의 봄이 오고 꽃이 졌지만 담장 밖 그녀의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만 흘러갔죠. 한때 공주라 불렸던 소녀는 이제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거친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증원은 마음씨는 선했으나 역적의 사위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평생 벼슬 한 번 오르지 못했습니다. 살림살이는 나날이 기울었고 집안에는 늘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물마를 날이 없었고 발은 흙먼지로 거칠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궁녀와 나인들의 보살핌을 받던 고운 손은 이제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텃밭을 매며 거칠게 변해갔죠.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기억, 다정했던 아버지의 얼굴, 온화했던 어머니의 품, 그 모든 것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마치 처음부터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스스로 기억을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사에는 그녀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한 늙은 상궁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거 어린 공주를 제 자식처럼 살뜰히 보살폈던 늙은 상궁 하나가 반정 이후 궁을 나와 평생을 공주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그녀가 사는 집을 찾아내기에 이르죠. 상궁은 떨리는 마음으로 허름한 살인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낡아해진 무명 옷을 입고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나무를 다듬고 있는 한 초라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거칠어진 손마디, 생기 없이 가라앉은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의 선과 고유한 몸짓 속에 자신이 애지중지 모셨던 어린 공주마마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순간 늙은 상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온 나라의 보배였던 공주마마께서 어찌 이 누추한 곳에서 이리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단 말인가. 상궁은 차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공주마마, 소녀입니다. 마마를 모셨던 김상궁이옵니다. 어찌하여 이리 지내시는 것이옵니까? 여인은 상궁의 울음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는 기색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슬픈 눈으로 늙은 상궁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희미한 옛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늙은 상궁에게 다가와 그녀의 주름지고 떨리는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 나온 것일까요?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늙은 상궁의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울기만 했죠. 그 눈물 속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비참함,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공주로서의 삶, 아버지와의 추억,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은 채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했죠. 그녀의 생존은 화려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워나가는 침묵과 인내로 점철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며 그녀의 무덤조차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위된 왕 광해군의 4살 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아프고 서글픈 대답입니다. 살아남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죠. 폐위된 왕 광해군의 4살 딸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영상 처음에서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처럼 아프고 서글픕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칼날과 독배를 피하고 어른들의 정쟁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한평생을 보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을 온전한 생존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공주로서의 이름도 아버지와의 추억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잃어야만 했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 석자조차 기록하지 않았고 그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그 마지막 가는 길은 어떠했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죠. 역사는 승리한 인조의 업적과 패배한 광해군의 과오를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아래 힘없이 짓밟혔던 한 어린 소녀의 눈물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비극적인 왕족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 깊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생존이란 무엇인가? 단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분명 죽음을 피했지만 그녀가 살아낸 시간은 과연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긴 죽음이었을까요? 역사책은 늘 승자의 관점에서 쓰입니다. 인조 반정은 폭군을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의로운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그 정의로운 사건의 그림자 아래 4살 아이가 평생을 지워진 존재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역사는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구석에 밀려난 작은 생명들의 눈물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른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저 숨 쉬며 버텨내는 삶을 과연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왕이었던 아버지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승리한 역사는 그녀를 기록해주지 않았기에 그녀의 삶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목소리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기록도 심지어 죽어서 누울 무덤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됩니다. 실록의 짧은 기록과 야사의 단편적인 증언들 그리고 늙은 상궁의 눈물 어린 기억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역사가 외면한 이름 없는 공주의 눈물은 그렇게 자신의 무덤 하나 없이 역사의 뒷길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잠시나마 이름 없는 그녀를 불러주고 그 슬픔을 기억해주는 것이 역사가 끝내 해주지 못한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왕의 딸이 하루아침에 평민이 되어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이야기, 살아남았지만 살아있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를 약자의 고통에 대한 기록입니다.